아주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이번에 최근에는 또 신혼여행지 말고 이제 일반 해외여행지로 상하이가 되게 부상을 하고 있다고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의 1월부터 7월까지의 통계가 한 380만 명? 400만 명 가까이가 나간 거예요. 이제 최근에 그 공항, 상하이 공항에 갔는데 한국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거의 전체에서 90%라고 보일 정도로 많았다. 확실히 그런 해외여행이든 어떤 이런 거를 경험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인생컨닝 박종경 변호사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변호사님을 모시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마인드부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지침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요. 네. 네, 그 변호사님이 채널에서 뭐 이런 경제 얘기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어찌 보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마인드 얘기도 많이 해주시니까 오늘 또 모시고 뭐 연령별로도 필요한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투자 관련된 얘기들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우선 그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뭐 30대들도 좀 많이 있는데 요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이거 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30대들 보면요 생각보다 돈을 좀 못 모은 분들도 많고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도 못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을까요? 그 제가 이제 막 이런 표현 쓰거든요. 이제 경제 이제 실제로 연구에서도 그 60에서 80년대는 이제 뭐 과잉 저축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후부터는 과잉 저축이 아니라 조금 소비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부익남님도 뭐 해외여행 관련 얘기도 해주시고 이제 차량 소비와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그 주변에서 보면은 그 제 예를 조금 들면은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을 때 웨딩 카페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30대 분들이 요즘 결혼 많이 하시니까 근데 웨딩 카페에서 보면은 뭐 실제로 이제 소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비용으로 지출한 내용 이런 거를 그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한번 보여줬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댓글 이런 걸로 이렇게 쫙 달면서 여러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자기가 얼마 벌고 있고 맞벌이로 소득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의 비용으로 뭐 신혼여행 비용으로 얼마 쓰는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부부가 그 부부 분들보다 소득이 보통 2배에서 한 3배 정도 됐었는데 결혼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저희가 거의 3분의 1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거기 글을 봐서도 제가 솔직히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자신이 버는 소득 수준에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뭐 미래나 노후 대비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저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비가 노후를 망치는 수준으로 소비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보고도. 특히 이제 결혼 쪽에서 아마 그런 일들도 많고 특히 이제 요즘에 남자분들은 차 살 때도 연봉 얼마면 이 정도 차 타도 되나요? 뭐 이런 게 거의 뭐 고정 단골 질문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기준이 높아졌다. 이 얘기인 거죠. 왜 그렇게 높아졌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게 궁금해서 제 친구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저는 그 단적으로 얘기하면 월 400만 원 소득 이상 아니면 차 사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나오는데 한 달에 이제 처음에 차를 끌게 되면은 뭐 차 아시겠지만 보험료가 뭐 150, 200 이렇게 맞아요. 1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물론 차를 어떤 걸 사시는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무조건 중고차를 권하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신차를 사신다 뭐 한 3천에서 4천만 원 가량으로 이제 계산을 해도 거의 한 3년여간은 거의 돈을 많이 못 모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보통 자동차 할부를 5년으로 해가지고 내는 분들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 보험료 그 다음에 유류비 뭐 여러 가지 각종 관리 비용 여기에다가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차를 타게 되면은 소비가 무조건 늘게 돼 있어요. 그냥 교회 같은데 이제 뭐 산책을 간다거나 이게 근교 지역에 이제 경기도 근교 지역에 카페를 이제 뭐 가서 아니면 맛집을 가서 이제 하신다거나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문화적으로 현상으로 점점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소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중요한 경험이나 중요한 가치로 지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이긴 하죠. 근데 요즘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떤 경험은
약간 소비인 거고 소비가 아닌 거는 경험이 아닌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집에서 책을 보든지 아니면 뭐 동네 산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올드한 거고 요즘엔 뭐 핫플이나 아니면 어디 막 여행을 가거나 네. 남들 못하는 거 한다. 근데 이런 기조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그 최근에도 이제 어떤 한 신문 기사, 이거 아주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이번에 최근에는 또 신혼여행지 말고 이제 일반 해외 여행지로 상하이가 되게 부상을 하고 있다고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거의 1월부터 7월까지의 통계가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까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80만 명, 400만 명 가까이가 나간 거예요. 근데 네. 그 사실 중국에서 사업한 지인이 있는데 지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최근에 그 상하이 공항에 갔는데 한국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거의 전체 90%라고 보일 정도로 많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본 걸 봐서는 확실히 그런 해외 여행이든 어떤 이런 거를 경험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해외 여행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여행사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이걸 가지고 어떤 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여행의 가치를 전부 부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려면은 업과 관련되거나 이거를 이제 내가 실제로 쏟아서 내 역량이 무언가 올라가는 경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20대 때 재테크를 빨리 어떤 실험을 해본다. 뭔가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무언가 뭐 사본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경험이 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이 배움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여행은 저는 이제 소비를 경험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소비에는 그 사람의 땀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정확하긴 이렇게 돼요. 월급을 버는데 땀은 흘리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버는 데는 땀을 흘리지만 그 경험 자체에는 땀이 없어요. 보통은 이거를 이제 즐기는 관점에서 뭐 다녀오신다 그런 거야 뭐 이해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성장을 한다거나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향상을 가지고 온다거나 이렇게는 보지 않고 저의 경우에도 해외여행이든 어떤 소비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보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가서 의미 있는 경험이 되려면 거기서 굉장히 뭐 성공적으로 어떤 업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을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듣거나 뭐 아니면 그 사업을 하는데 요즘에는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상하이를 갔다고 치면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견문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소비지 않을까. 그래서 단적으로 그 아까 그 지인하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요. 이제 상하이 공항에서 이제 옆 테이블에 이제 한국 분들이 앉아 계셨대요. 근데 얘기가 나오는 게 주로 뭐였냐면 다음에는 어느 나라 놀러 가볼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어떤 여행을 다녀와서 이게 이제 내 실제로 성장의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소비지 이게 뭐 엄청 의미 있는 경험까지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뭐 맛있는 음식이나 이런 거를 먹으러 다니는 건 뭐 가능할 수 있겠고 네. 뭐 예를 들어 뭐 커피 사업을 하는데 뭐 유럽 가서 뭐 커피를 뭐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는 하겠지만 대부분 그냥 뭐 맛집 다니고 네. 그리고 그 맛집도 대부분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맛집들을 다녀요. 그 주로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이제 여행 일정을 다 이제 보고서 이제 정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 그냥 뭐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사진 찍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오는 느낌인데 거기에 너무 과도한 돈을 쓴다. 근데 사실 뭐 여행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도 예전에는 좀 경차는 좀 그래도 뭐 아반떼 타야지 뭐 이 정도였는데 네. 이제는 아반떼도 아니고요. 이제 더 커졌어요. 이제 더 뭐 커 그랜저는 네. 타야지 뭐 이런. 그리고 이제는 뭐 GV 뭐 이런 걸 타야 된다는 얘기들을 막 하니까. 네.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도 하다 보니까 나도 안 할 수 없는 네. 그 분위기로 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돈을 모으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30대 분들이. 그러니까 주변과 비교하는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 정도는 즐겨도 돼. 이 정도는 해도 돼. 그리고 왜냐면 옆에서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빈부격차나 이런 그 돈을 모으는 수준이 점점 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게 필요한 사회가 됐냐면 과거에는 모두가 약간 20대 30대는 이 정도만 쓰고 살면서 돈을 모으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에서 네. 이제는 모으려고 하는 사람만 정말 의미 있게 모으려고 하는 사람만 모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그냥 가령 얘기를 하면은 30대 중반에 최소 저는 그 시드로서 1, 2억 정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정도에 취업을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5년 정도에서 한 7년 정도에는 무조건 1억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시드가. 예, 근데 제가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게 되고 사건도 하게 되면 좀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생각보다 그 나이 때에 많이 돈을 못 모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소비 탓이자. 왜냐하면 버는 돈 소득도 저는 보잖아요. 그분이 네. 버는 돈 소득도 봤는데 소득이 절대 적어서 못 모으시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소비가 기본적으로 너무 높고 주변에서 이제 만약에 소비를 하는데 이거를 내가 커트를 하고 이런 거는 난 안 하고 나는 제대로 모으겠다 이렇게 되려면은 지금은 조금 고도의 주관이랄까?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강한 주관을 가지고 이 길이 맞아라는 확신을 가져야지만 지금 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 SNS 특히 뭐 인스타 이런 게 좀 요즘에 많이 발달하면서 더 문제가 예전에는 약간 친구들끼리도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뭐 술 먹고 이런 문화가 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봐야지 하면서 막 만났는데 이제는 안 만나고 인스타로 소통 많이 하고 카톡으로 소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뭐 하고 사는지를 인스타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만나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뭐 하는지 들어가서 보니까 뭐 어디 여행 갔다 오고 그럼 나도 한번 갔다 와야 되나 뭐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주관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출연해서 말씀드렸는데 주관과 생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또 드릴 예정이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표현을 하면은 지금 뭐 부동산도 그냥 단적으로 이제 서울 집중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잖아요. 제가 네. 지방에서 생활을 할 때도 제가 이제 강원도의 모 도시에서 이제 그 지방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201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오르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도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 지방의 경우에는 정말 최근에 분양하거나 최근에 이제 신축된 그런 아파트들만 가격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네. 그러니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그러고 있었고 이제 주변에서 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지방에서 굉장히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그 지방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소외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서울에 집중이 된다.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정책 때문에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이가 만약에 우리 세대의 돈을 제대로 모으지 않으면 과연 내 아이가 정말 자발적인 힘으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뭐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봤거든요. 저는. 그리고 네. 실제로 저희 와이프랑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딸이 있는데 딸이 지금 이제 2살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좀 끔찍해질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지금이 어떤 뭐 집을 사신다거나 어떤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이고 굉장히 좋은 시기다. 근데 이게 불과 한 10년만 지나도 굉장히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서 지방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조금 더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네. 거기에다가 서울은 또 집중되니까 서울에 일종의 제가 그런 표현 했었어요. 라이브에서도. 장벽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내부로 진입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지금이 정말 아직은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지금 이제 정말 절실하게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서 시드머니를 마련해야 여러 가지 조금 내 미래에 대한 생존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비를 안 하면 사실상 이제는 약간 인간관계가 안 되는 느낌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돈 쓰고 사는데 나만 아끼면 사실상 뭐 안 보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었거든요. 아까 이제 부인남님께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많이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시대고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소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렇지만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돈을 굉장히 아껴요. 그 친구도 굉장히 고학력자거든요. 네. 집도 잘 살아요. 근데 네. 미국에 있는 친구들 지금 솔직히 제가 그 아는 형이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경제학 박사한 형인데 한 달에 얼마 쓰냐? 우리 렌트 비용 빼고는 거의 뭐 100만 원도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형이 참고로 경제학 전공인데 네. 근데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든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현재 돈을 모으는 게 예를 들면 지금 100만 원을 모으면 이게 미래에는 1000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얘기로 돌아가서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는데 왜 돈이 드냐 제가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오히려 온라인으로 하면은 더 자기의 마음에 맞는 내가 정말 돈을 모으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더 모을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프라인에서 이런 사람을 한 명 한 명 찾아야 됐다면 지금은 사실 지금 부익남님 채널 같은 좋은 채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채널을 통해서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요즘 뭐 단톡방 같은 거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예전에 그 거지 챌린지라고 해서 네. 이제 챌린지 하면서 그렇게 모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술이라는 거는 내가 의미 있게 해석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의 경우에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내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데서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뭐 그 정도 소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내가 마음에 맞는 분들도 만나고 이제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돈을 충분히 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좀 그 관점의 차이다. 네. 근데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 집값이 비싸지고 뭐 하는데 그러다 보니 어차피 그 지금 뭐 1,000만 원을 더 쓰나 덜 쓰나 미래가 똑같다면 그냥 현재를 즐기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그 제가 뭐 항상 돈 아끼라는 컨텐츠 뭐 상담하면은 댓글에 뭐 그렇게까지 아껴가지고 뭔 부자가 되려고 하냐. 어차피 안 된다. 노인 때 여행 가는 거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달린단 말이에요. 저희 채널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정적인 염세주의적인 생각들에 네.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20대 분들이 요즘에 좀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물론 저도 이제 채널에서 그런 컨텐츠를 다룹니다. 이제 한국이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럼 열심히 안 사는 게 또 당연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시대가 어려워지고 국가가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개인의 생존 전략으로 따지면은 훨씬 더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복지 혜택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네.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뭐 이미 유럽에서 그리스도 경제 위기에 빠졌었고 사실 영국도 영국병에 걸려서 복지 체계가 무너졌었고 막 이런 거는 정말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제가 원래는 이공계 출신인데 이중 전공으로 역사 전공을 했었는데 역사에서 경제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흥망성쇠를 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려요. 흥망성쇠에서 흥하는 나라와 그러니까 망하는 나라는 딱 하나의 차이밖에 없어요. 위기의식. 그러니까 20대 때 위기의식을 가지면 훨씬 더 삶이 좋아지는데 왜 굳이 남하고 더 나보다 높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비하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일단 열심히 살면 내 삶은 좋아지잖아요. 근데 비교를 하니까 이제 저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르니까 이거 뭐 해봤자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네. 1,000만 원 모아봐야 소용없네. 일단 통장에 1,000만 원이 쌓여 계시잖아요. 일단 1,000만 원을 모으면 1,000만 원이 쌓여져 있는데 없는 것보다 낫죠.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거기다가 1,000만 원이면 제가 뭐 치킨값 요즘 좀 더 비싸졌지만 2만 원으로 가정하면 이게 몇 마리입니까? 그래서 500마리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고 저는 예전에 했던 사고방식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이제 남자분들은 PC방에 가서 네. 게임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떤 식으로 계산했었냐면 내가 하루에 뭐 일해서 일당 3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때 당시 PC방에 한 1,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한 시간에. PC방에 가서 30시간을 놀 수 있는 돈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어제보다 좀 더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너무 엄청난 저도 아직 부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큰 부자분들을 보면서 절망에 빠지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자기 비관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나. 요즘에는 약간 상위 10%가 안 될 거라면 의미 없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들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사실 상위 10%가 아니라 뭐 20%, 30%, 40%도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더 강해질까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실제 지금 돈을 모아야 되는 뭐 젊은 세대 분들은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될까요? 네,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굉장히 비관에 빠졌었던 적이 있어요. 20대 네. 초반에 굉장히 제가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저 그때는. 그래서 20대 초반에 뭐 사회를 보면서 내가 사회를 다 아는 것 마냥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사실 20대 때는 비관적이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멋있어 보입니다. 이게. 네. 근데 제가 최근에 한 이제 50대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20대 때 30대 때 굉장히 이제 그런 약간 지적 활동 이런 걸 즐기시고 뭐 사회에 대한 뭐 비판적인 논조로 글도 많이 쓰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딱 50대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손에 쥔 게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
되더라. 그 생각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비관보다는 긍정론 쪽이 장기적으로는 승자가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특히 자본과 관련해서나 자산과 관련해서는 저는 숏보다는 항상 롱에 베팅하시라고 설명을 많이 말씀드리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나도 지금 당장 뭔가 비관적이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복리로 뭔가 쌓이면 그러면 나도 충분히 뭔가를 갖출 수 있는데 그 단기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약간 비판 쪽으로 가는 것도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게 큰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인식하고 어떻게든 거기서 조금이라도 좀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 친구들은 다 좀 쓰는 분들이야. 뭐 예를 들어 뭐 물론 뭐 부자들이 아닌데도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냥 뭐 여행에 막 돈 다 쓰시고 하는 분들이 막 내 친구라면 단칼에 끊어야 될까요? 이거를? 이거 왜냐면 난 만날 사람 하나도 없어지는데. 네. 저는 만날 사람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너무 극단적이고 이게 조금 이제 부드럽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거르는 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때는 물론 모두가 뭐 정말 미래를 지향하면서 모두가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과 당연히 열심히 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왕이면 20대 때 내가 조금 지금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친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이왕이면은 같이 잘 될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루에 일을 하고 이제 부의 시간,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나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을 계속 만나면 나의 삶에 의미가 있는 사람들을 못 만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돈보다 시간이 중요한데 그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당장 돈을 모으는 것과 내가 이걸 통해서 여러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둔다 이거를 20대 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두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훨씬 더 장기적으로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당장 내가 5천만 원 모으고 1억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너무 맞는 말이고 너무 중요해서 매번 강조드리지만 사실 20대 때 세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오래 인생을 갈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 파트너가 아내가 될 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아내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나 아니면 이제 좋은 친구나 뭐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만드는데 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실제로 인생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과거에 그 이제 지영석 회장님이라고 예전에 엘스비어라는 거대 이제 세계 최고의 굴지의 출판사 회장을 하셨던 한국 출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네. 그 회장님이 얘기했던 게 이제 자신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다녔는데 거기서 친한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굉장히 거부였다고 합니다. 50위권 안에 드는. 근데 네. 그 거부인 부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너가 이제 그 만나는 사람 중에서 이런 거냐면 여러 가지 지금 회사를 이제 취업하려고 고민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당장의 연봉도 중요하지만 너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라.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20대 때는 좀 좋은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시기고 30대 때는 좀 본격적으로 돈도 모으고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한 대비를 하는 시기다. 네. 그 말씀하신 거가 공감되는 게 20대 때는 보통 그렇게 사람들을 모은다고 착각하면서 소비로 연결된 사람들끼리만 막 만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술 모임, 뭐 여행 모임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막상 술 안 먹으면 안 볼 사람들. 맞아요. 돈 안 쓰면 안 볼 사람들을 뭔가 그 평생 갈 친구처럼 착각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길게 보고 사람을 모으고 또 돈도 모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 대비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